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우려했던 13일의 검은 월요일은 없었는데, 하지만 이 SVB의 파산이 주식이라든지 채권, 암호화폐, 각종 자산 시장의 붕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센터장님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만 국한된 이슈가 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SVB 은행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시장에만 어떤 노출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예금주들의 구성을 보면은 굉장히 업종도 다양하고 대부분 이제 VC 기업들이나 얼리 스테이지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은 이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SVB가 이번에 이제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가 아주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보호를 발표하지 않았으면 네. 아마 기업들이 일단은 도산하는 일들이 아마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은행들로의 뱅크런 확산도 굉장히 빨리 진행됐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SVB 파산한 거는 실제로 실물 경제 쪽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파산했던 은행들의 특징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 이전까지의 금융위기에서 은행이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 자산 사이드에서의 어떤 부실화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 부채 사이드에 있는 디파짓 그리고 이 디파짓이 어떤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사실 문제의 트리거가 됐다라는 점에서 과거의 금융위기 때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네.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 차이가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남유럽 위기나 네. 아니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MBS의 부실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남유럽 채권에서의 부실이라던가 이런 어떤 에셋 사이드 쪽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이 이탈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행들이 현재 포트폴리오 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국채로 가지고 있고 이 부분 자체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떤 특별한 부실한 자산을 많이 갖고 있기보다는 평범한 어떤 에셋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차이가 예치금 쪽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는 이것이 부채고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요구가 있으면 바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사실 평상시에는 거의 인출의 요구가 없는 그냥 그대로 그냥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부채가 되는 건데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의 전체 예금의 90%가 일단 크립토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되게 특이한 은행이었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 크립토 자산을 예치한 사람들은 대부분 크립토 관련된 기업들이었을 거니까 일단 이 실버게이트 파산했을 때만 해도 사실상 이 피해는 전체 은행권으로 위기가 번질 거라는 우려는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크립토만의 문제인 거고 크립토 비즈니스에 특화된 은행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국한되어 발생될 수 있는 이벤트라고 봤는데요. 실버게이트 파산한 다음에 이틀 만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이렇게 이제 연이어서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예금 인출이 중단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SVB 은행의 폐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잠재적인 손실 규모나 영향력 측면에서는 실버게이트 은행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의 규모인데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총 예치 규모가 173빌리언 달러.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먼저 이제 파산을 했었던 실버게이트의 10배 정도 되는 규모였고요. 네. 그리고 이 시그니처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 기준으로 15번째 규모의 은행이었고요. 그리고 SVB 은행이 예금 기준으로 15번째 규모였고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먼저 파산했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순위 기준으로는 뭐 100위 이상, 이렇게 이제 규모가 작은 거였는데 이번에 SVB 같은 경우에는 15번째 정도의 순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금주들도 크립토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뭐 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헬스케어, 뭐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기업들, VC 뭐 이런 쪽에 이제 고객들이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SVB가 파산을 했을 때 이 예금에 대해서 전액 보호가 안 됐다고 한다면 아마 현금으로의 문제가 생기면서 기업들이 진짜로 연쇄도산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리테일보다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어떤 액션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다른 은행의 예금을 앞다퉈서 인출을 하면서 사실 뱅크런이 굉장히 빨리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나 이제 옐런 전 의장이나 FDIC에서 좀 빠르게 전액 보호를 이제 결정을 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금에 대해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네. 이게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예. 이제 일단 뱅크런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사실 제가 좀 놀랍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정의를 되게 정확하게 해주신 게 과거의 위기 때는 은행이 들고 있었던 자산, 네. 내가 이제 은행이 보유하고 있고 운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네. 이게 가치가 이만큼 된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 네. 이쪽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맡겨둔 예금 쪽에서 이탈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고 네. 그걸 이제 정의하는 것이 이제 뱅크런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좀 일단 저는 이제 센터장한테 궁금한 게 이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가 지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본토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네. 센터장님도 좀 남다른 소감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서 사실 뱅크런이 발생할 거라고는 거의 예상하지 못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이제 실버게이트 파산까지만 했을 때도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 국한된 문제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SVB 파산까지 연결이 되면서부터는 사실상 크립토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기업들까지도 사실상 다 이제 연계가 돼버린 네. 것이고, SVB 은행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SVB에 예금을 한 사람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 일단 전액 보호를 해준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FDIS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은 일부는 일단 먼저 디비던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한 이후에 이거를 이제 어떤 서티피킷을 발행을 해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받을 수 있는 어떤 청구권을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은행들이 보유한 자산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이런 것도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뭐 옛날에 샀던 국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매각할 때 손실이 사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매도하면서 아마 현실화가 될 거고요. 네. 거기서 아마 이제 손실이 더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내가 맡긴 예금을 언제 다 전액 받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이고 상당한 금액이 은행에 묶이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게 개인은행 개인 돈도 아니고 기업이 대체로 예금을 맡긴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당연하게도 지금 인출이 되는 다른 은행에서 최대한 예금을 인출을 해서 그거를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대형 은행으로 옮기거나 대형 은행도 불안하면 다른 수단을 찾거나 금이나 비트코인을 현물로 사든지 아니면 돈을 사실 그 거액을 집에 갖고 있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 이게 법정 통화만으로 구성됐던 것들에서 약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저희 이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진짜 질문을 주신 거예요. 내가 정말로 돈이 있는 거예요. 기업을 실리콘밸리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돈을 빼야 될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말씀하셨던 내용들처럼 정부에서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냥 놔둬도 될까? 빼야 될까? 이게 이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기업의 입장에 더 심각한 게 계속해서 원활한 현금 흐름이 나와야지 네, 영위가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급도 줘야 되는 그렇죠. 거고 예. 대금도 결제해야 되니까. 예. 근데 여기서 한번 끊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모든 그 가정이 틀어지면서 네. 이거 돈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결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가능하면 좀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전액을 못 하더라도 전액은 못 일부라도 하더라도. 일단은 옮기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시티은행이라든지 웰스파고의 계좌 개설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네네. 기사가 맞아요. 나오고 있는데 네네. 사실 저희가 결과를 보고 지금 상황을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인을 좀 보면서 네. 그 원인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이제 보유 자산, 네. 미국 국채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도 조금 자세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 국채하면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손꼽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어쩌다가 파산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사실 이제까지는 은행이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일은 전혀 아니었고 네. 오히려 권장이 됐던 부분이었던 것 그럼요. 같아요.
그리고 바젤이라던가 은행을 어떤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어떤 규제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제 리스크 프리 에셋으로 미 국채가 들어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이제 밸런스 시트의 어떤 건전성은 보장이 되는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보유하고 있던 국채에서 미실현 손실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보통 국채를 사면은 이거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만기 보유 증권으로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계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일단 매도 가능 증권으로 넣어놓게 되면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이제 어떤 포괄 손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기 자본에다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에 그래도 영향을 주는데 만기 보유 증권 계정으로 그 국채를 보유하게 되면 계정으로 넣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 마크 투 마켓이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한 시점에서야 이 손실이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비중들을 만기 보유 계정으로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급하게 팔아야 되는 시점에서 손실이 갑자기 그냥 반영이 돼버리는 거죠. 만기까지만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갑자기 팔아야 되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의도를 처음에 샀을 때 나는 만기까지 보유할 거야 라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마크 투 마켓 어떤 그 매일매일의 가격 반영할 필요가 없고 그거를 밸런스 시트에 반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이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넣고 이거를 단기 순이익이나 아니면 자기 자본에 이제 영향을 안 받게 이제 되거든요. 근데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이것이 이제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예금들이 한꺼번에 인출 요구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매도하게 됐고 여기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보유했던 거,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 보유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사실상 손실이 이제 갑자기 현실화가 된 그래서 단기 손실도 발생하고 자기 자본도 쪼그라들고 예, 갑자기 이제 대차지표의 모양이 확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서 규모가 예.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이게? 규모가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한 부분이 이제 뒤쪽에 있었는데요. 네, 이게 저는 이걸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미실현 손실이라는 얘기는 네. 내가 집으로 비유하면은 집을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옆집이 6억에 거래됐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근데 저거는 증여라서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내 집은 10억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미실현 손실인 거야. 네. 팔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6억이라서 그냥 증여인 줄 알았는데 옆집이 또 5억에 거래됐어. 이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이상한데 이렇게 네. 생각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은행들의 미실현 투자 손익인데요. 네, 지금 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네. 6,200억 달러 그리고 원화로 800조 원 정도 규모고 보시면은 이제 계속 어느 정도 플러스를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시큐리티라는 것이 아마 거의 다 국채일 거고요. 미국 은행 같은 경우에 네. 거의 금리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이익이 났고 2022년부터는 마이너스 막대 그래프가 길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남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헤드 투 머추리티 시큐리티 그러니까 만기 보유 예, 만기 보유에서의 미실현 손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저 부분들이 지금 은행 전체에 대한 미국 전체 은행에 대한 그 미실현 손익이고 특히 저 남색 부분이 비중이 크다는 부분이 현재 은행들이 발표하고 있는 자기 자본 비율, 티어 1 비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자기 자본을 나누기 이제 그 위험 가중 자산을 이제 분모로 하는 이제 이 기본 자본 비율이라는 것이 사실상 저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숫자들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미국 평균 은행들이 13% 정도 이제 티어 1 비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가장 최소로는 6%만 넘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저 만기 보유 증권에서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미실현되어 있는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자기 자본을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다시 티어 1 자기 자본 비율을 구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이번 이제 그 실리콘밸리 같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티어 1을 다시 계산했을 때는 이미 좀 손실을 보고 다 국채를 팔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자기 자본 비율이 뭐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미국의 중소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정상적으로
원래 보여지는 표면적인 자기자본 비율은 10% 이상이지만 저 보이지 않는 손실을 반영했을 때는 60% 정도까지 떨어지는 은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디스에서 그런 은행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신용등급을 좀 조정을 하고 있고요. 재빠르게 지금 신용평가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 표를 보니까 2022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그래프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네네. 특히 파란색, 이 남색으로 돼 있는 만기 보유 채권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네요.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냐하면 일단 은행들이 이거를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한 손실을 대체적으로 반영하는 거를 좀 피하려는 거를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기 보유로 많이 개정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상당 규모의 어떤 국채들을 만기 보유로 넣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손실들이 대차제도표에 반영하는 거를 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는 은행이 보통 자산을 운용할 때 그 대출을 해주거나 채권을 사거나 뭐 두 개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로는 은행이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막대하게 들어오는 예금에 대해서는 거의 다 채권에 투자를 해서 자산 운용을 했었던 거죠. 네.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만기 보유냐 매도 가능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은행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이거를 내가 채권이 좋아서 가격이 올라갈 때는 매도 가능으로 좀 했다가 네. 안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일부.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만기 보유 쪽으로 많이 바꿔놓고 네. 그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미국 채권이 안전자산인데도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정말.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신선한 일인데 네. 일단 이제 미실현 손실 규모가 저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네. 중소형 은행들, 네, 뭐 네. 실버게이트는 이제 암호화폐 쪽에 집중됐던 그런 은행이고, 맞아요. 네. 근데 SVB는 이제 스타트업이 했는데 네. 그 외에 조금 규모가 작은 곳들은 네, 네. 영향력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중소은행들에서 지금 뱅크런 조짐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뭐 그다음에 뭐 몇몇 은행들이 지금 주가가 13일 하루 동안 뭐 60%씩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40%, 60%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이 조금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SIB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정부가 100% 예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골드만삭스나 우리가 알만한 어떤 큰 은행에서 뱅크런 조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전액 보장한다 또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렇게 해주면 일단은 위기가 단기적으로 막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냥 미국은 이런 지역 은행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아주 규모가 작은 은행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뱅크런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그 작은 은행을 보장을 해줄지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하다 이런 예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 빌 에크먼이라고 이제 이 뭐 유명한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코비드 19 직전에도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빨리 파악해서 숏 포지션으로 이익을 내기도 했고 뭐 이랬는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그 뭐 트위터에 자기 의견을 올린 거를 보면은 이번에 이제 SVB하고 그다음에 이제 SVB에 대해서 전액 예금을 보장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미국 전역에 있는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장하지 않으면 아마 그 중소은행들에 대해서 뱅크런이 발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저는 그거를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금 보장을 전액한다라는 거는 네. 모든 은행에 대해서. 모든 은행에 네. 대해서. 그게 아직 가능합니까? 문제 발생하지 않은 은행들도 미리 보장해야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문제가 발생한 은행에 대해서 예금 보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예금 보장 안 한 은행들도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미리 해야 미리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것이 때문에 안 발생한다. 뱅크런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미리 그냥 다 해줘 버려라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 그게- 되면은 돈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전체 예금이 17조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아, 미국 GDP가
24조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액 보장을 하는 거는 굉장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GDP에 맞먹는 규모를 보장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예금을 좀 보장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시아 시장이 그렇게 출렁이지 않았고 네, 네. 유럽 시장만 조금 빠졌는데 오히려 오르는 모습까지 지금 보여줬어요. 네, 네.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이 주로 이제 거래를 했던 SVB다 보니까 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경계심이 좀 강화될 것 같고 또 시장 자체에서도 비상장이나 이제 상장에 대한 선호도 차이도 심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스타트업이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저도 크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왜냐하면 그 코비드-19 이후에 연준의 양적 완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발생한 유동성들이 이제 크립토 시장으로도 많이 갔고 스타트업들로도 많이 갔고 그러면서 사실 그 이제 어떤 산업 자체가 많이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발생했던 어떤 유동성들은 이제 유동성을 축소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사실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이번에 SVB 은행 같은 경우에도 성장을 했던 궤적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VC들의 성장과 거의 궤를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의 성장 속도나 아니면 총 자산의 증가 속도나 이런 예. 것들이 뭐 연 평균으로 1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연준의 유동성 확대와 같이 맞물려서 성장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주식시장하고 이 스타트업 간에도 사실상 연결고리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완전히 구별돼서 별도로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은행에서 뱅크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상 그 은행에 예금을 맡긴 모든 어떤 은행 예금주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그냥 스타트업에만 한정된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SVB 은행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에 이제 치중되어 있는 어떤 고객 포트폴리오인 거는 맞았는데 만약에 이 뱅크런에 대한 이슈가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기업 커머셜 뱅크 같은 쪽으로도 뱅크런의 어떤 위험이 전이가 되면 사실 그쪽에서도 예금 인출이 발생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 피해를 입는 어떤 범위는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하고 이제 상장된 기업 하고 딱 정확하게 양분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 네, 네. 이게 전체적으로 그 연준이 지금 유동성을 사실 계속 축소하는 과정 속에서 예. 누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냐 덜 받냐 사실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이 뭐 지금 뭐 계속 긴축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는 다 노출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뭘 그걸 가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연준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제 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중단하거나 네. 스탠스를 조금 유연하게 바꿀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지금 연준의 유동성 축소했던 부분이 고점 대비해서 한 8% 정도 줄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연준 보유자산 총자산에서 지금 현재 이제 8% 정도 떨어져가지고 이제 8조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던데 지난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QE 한 다음에 2018년 12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 하기까지 예. 그때 이제 연준의 총 자산 고점 대비해서 줄어들었던 부분을 보면 12% 정도가 이제 줄어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진행이 되고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됐고 그 다음 2019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연준이 조금씩 보유 자산을 줄였는데 그거는 이제 갖고 있던 짧은 만기 채권들 그냥 만기도라는 걸 가만히 두면서 이제 그런 그림이 나왔던 것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8% 정도 줄은 건데 거의 이제 이제 더 이상 줄이기 어려운 수준에 많이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그 M2 기준으로는 그 YOY로 마이너스 2%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 M2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기록한 거는 그 1930년대 이후로는 처음 있는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M2를 줄이긴 줄였어도, 그러니까 이게 뭐 M2를 확 늘렸을 때는 뭐 20% 이렇게 갔다가 점점점 줄이면 이게 뭐 10%, 9%, 5%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줄여도 이게 마이너스까지 간 적 없고 90년이나 2018년에도
0에서 1% 정도까지 간 다음에는 이게 더 이상 줄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건에 의해서 다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다시 M2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2%까지 줄었기 때문에 이 어떤 기업들이나 어떤 실물 경제가 체감하기로는 긴축의 강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거의 이제 끝자락에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유동성 환경 M2가 진짜 오랜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네. 이미 긴축을 충분히 했다. 그리고 QT도 할 만큼 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인상 그만하면 안 되겠니?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데다가 SVB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생겼으니 네, 네, 지난주에 파월이 네. 50bp 인상할 것처럼 네, 네, 다 네. 얘기했지만 네, 다시 또 이제 동결이나 25bp 네. 쪽으로 네, 분위기가 확 쏟아졌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 센터장님 생각은 네. 어떠세요? 다음 주 FMC거든요. 3월 FMC는 동결해야 될 것 같고요. 동결로 네. 생각하시나요? 네, 네, 동결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은 이미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SVB 이후로 이거를 전에 보장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다른 은행까지 뱅크런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게 지금 1차적인 목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인플레이션보다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어쨌든 지금 꺾이는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현재는 우선순위가 뱅크런 확산을 막는 거에 집중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연준 입장에서 뱅크런 확산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했을 때 아까 빌 에크먼 그 사람의 의견처럼 미국 전역에 있는 은행의 모든 예금 17조 트릴리언 달러를 다 보장을 한다고 전격 발표를 한다? 이거는 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만한 어떤 큰 이벤트가 발생을 하거나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문제가 조금 발생할 것 같은 은행에다가 긴급 유동성 자금을 계속 공급해주는 낮은 금리로 계속 공급해주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는 흐름 자체가 통화 정책의 방향성은 이미 약간 바뀐 게 아닌가라는 바뀌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화정책 금리 결정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요. 일단은 최근에 나왔던 지표 한 두 가지 정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2월 고용 지표 네. 나왔는데 이제 고용 열기가 좀 둔화됐다 이런 해석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고용 상황에서는 지금 어떤 걸 좀 보면 좋을까요? 네, 그 보니까 실업률은 3.6%로 전달보다 올랐고, 근데 신규 일자리가 31만 개 늘어서 시장 예상치 한 9만 명 정도 더 상회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자리 많이 생겼던 업종들을 보면은 레저 이런 데서 좀 많이 생겼고, 소매업 그런 데서 늘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하고 이런 데 늘었고, 그다음에 정보기술 테크놀로지랑 통신 쪽 이런 좀 고용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VC 관련된 기업들이나 테크 관련된 기업들에서는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최근에 봤던 것처럼 뭐 해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고용이 줄면서 이 사람들이 실업자로 갑자기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신규 일자리가 늘어난 쪽은 레저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사실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저임금 일자리는 좀 뭐 계속 많고 경제가 어쨌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쪽에서 일자리는 많이 생기고 있지만 테크나 뭐 이런 쪽 그동안 많이 성장했던 쪽에서 갑자기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갑자기 레저나 이런 쪽으로 업종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실업률은 상승하는 쪽으로 반응을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해석을 했을 때는 저는 고용시장은 이제 둔화되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까지 왔고 이제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고용 시장은 둔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물론 네. 이제 30만 명이라는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여서 네. 아직은 열기가 뜨겁지만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둔화되는 방향으로 갔다. 어제 물가 지표도 발표됐거든요. 네, 네. CPI 얘기도 물가 좀 지표도- 잠깐 해보죠. 네, 6% 전년 대비 YOY로 나와서 시장 컨센서스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어도 이제 시장 예상대로 나왔고, 그리고 지금 8개월 연속으로 일단 둔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9.1% 기록한 이후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 물가 중에서 주택 임차료가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데 주거 비용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계속 8% 정도 올라서 지금 이번에 CPI 오른 거에 상당 부분은 기여를 했었는데요. 예. 근데 지금 CPI 안에 들어있는 주거 비용은 이제
이제 신규 임차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임차 비용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 11월부터는 이제 YOY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CPI 안에 들어가는 이 주거 비용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은 시차를 두고서 전체 CPI를 이제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것 같고 보통 그 신규 임차 그 물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CPI 안에 있는 주거 비용이 떨어지기까지의 그 시차가 뭐 길게는 한 10개월 정도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 그래서 작년 11월이었으니까 올해 뭐 3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때부터는 이제 이 CPI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이 주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둔화되는 쪽으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헤드라인 CPI는 2분기부터는 이제 2분기에 이제 말 3분기 초 정도부터는 4%대로 이제 떨어지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 압력은 좀 줄어드는 쪽으로 네. 갈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연준의 이제 FOMC 회의 앞으로 있을 것들에서 금리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기준금리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최종 금리를 6%로 앞서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상황이 좀 바뀐 거죠. 최종금리 6%는 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컨센서스나 시장이 반영하는 부분도 계속 SVB 사건 터지면서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 3월 FMC에선 동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있는 5월, 6월 회의에서 이게 상황이 좀 뭐 안정이 된다고 하면 한 번 정도 뭐 더 인상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이상은 사실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반기 안에 기준금리 인상은 종료가 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인하 가능성도 네. 보시더라고요. 예, 예. 그 가능성 어떻게 네, 보세요? 근데 인하를 하려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떤 확장된 형태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 결정하고 나면은 연속적인 금리 인하로 뭐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그 타이밍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미 기준금리의 격차, 이제 역전이 벌어지느냐 아니면 좁혀지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면은 화면에 조금 나올 텐데요. 지금 4.5와 3.5로 1% 정도, 4.75죠.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들이 좀 좁혀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종료를 하면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될 걸로 예상을 해요. 네. 이미 종료를 했죠. 아니, 그러니까 종료는 아니고 지난번에 네. 한번 멈췄죠. 동결했기 네, 때문에. 동결했죠. 그래서 저 차이 자체는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인하로 가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좁혀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뭐 워낙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경제 어떤 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의 폭 자체가 워낙 변동이 큰 편이라서 통화정책 측면에 있어서도 올릴 때 좀 많이 올리고 내릴 땐 또 더 많이 내리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네. 뭐 지금 이런 역전도 그런 부분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역전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고 뭐 지금 금리 차가 역전되어 있는 부분들은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거의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반영이 되어 있다. 네. 이번에는 가상자산 시장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썸경제연구소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SVB의 파산, 뭐 여기 스타트업을 들여다보자면 사실 크립토 업계도 상당수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네. 앞서 실버게이트는 크립토 전문이었고 네네. 이 가상자산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다 보십니까? 네, SVB하고 실버게이트 뭐 둘 다 그 이제 크립토 쪽 기업들이 이제 예금도 많이 예치를 하는 은행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크립토 시장에서 그 이슈가 됐던 거는 그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시총이 이제 2위인 USDC라는 그 달러하고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그거를 발행하는 이제 서클 기업이 있고요. 그 기업이 이제 발행한 USDC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이것의 가치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리저브를 갖고 있는데 그 리저브가 이제 미 국채랑 달러로 100%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건전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네. 그 동안에는 안전 자산이라고 하니까. 반대였던 네. USDT 같은 경우에는 야
국채 그쵸. 말고 딴 거 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맞아요. 얘기하면서 네. 빨리 국채 사라고 얘기했었던. 네. 그래서 USDC는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그리고 했던 네. SVB랑 비슷하게 네. 너무 잘하고 있었던. 네. 그리고 FDIC의 어떤 관할하에 있는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겼고 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부의 통제 안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신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SVB하고 실버게이트에다가 그 리저브의 현금 달러를 예치를 해놨었어요. 네. 근데 실버게이트 쪽은 지금 손실이 났을 거고, 그다음에 SVB 같은 경우도 당장 뭐 묶여있는 찾지는 거죠. 못하는 묶여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한 7개 정도 은행에다가 다 지금 맡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리저브 쪽이 이제 불안해지면서 USDC 같은 경우에 이제 1달러 대비해서 이제 밑으로 많이 패깅이라고 하죠. 떨어지는, 예, 그 이제 패깅이 패깅이 깨지는 디패깅. 디패깅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기도 했다가 지금은 또 거의 그래도 회복이 돼서 뭐 1달러 가까이 회복이 되기는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USDC는 굉장히 잘 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의 발생한 뱅크런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된 뭐 그런 이제 역시 상황인 아이러니한 거죠. 상황으로 네네네. 네, 그런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디패깅이 됐을 때 이제 1달러가 깨진다는 게 엄청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예. 안전자산이라는 미국 채권에다가 이제 준비금을 넣어놓은 상태인데 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스테이블 코인의 디패깅이 깨지는 경우는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가치를 보장해주는 그 어떤 리저브가 믿을만하지 못한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거나 네. 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옛날에 테라처럼 이거를 보장을 하는 게 자기네가 자체 발행한 코인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위험하다고 평가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USDC 같은 경우에는 전액 미 국채랑 달러로 보유를 리저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이런 뱅크런으로 인해서 패깅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과거에 봤던 그 문제의 형태하고는 다르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그러면은 미국 달러나 미국 뱅킹 시스템의 문제에서 파생된 결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그쪽에서 이제 오히려 반대로 손실을 입었다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데 미국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매우 불경스럽거나 아니면 음모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쵸, 치부될 수 그쵸. 있었던 그쵸. 이야기였어요. 근데 SVB 사태가 나서 생각이 바뀌는 게 야,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저도 참 보면서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네, 네. 예전 같으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맞아요. 그렇죠. 예. 붕괴가 됐으면 이번에는 네, 네. 믿고 있던 달러와 미국 채권 네.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이거는 대응할 방법도 없어 보이는 그렇죠. 뭐 이런 상황까지 올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예금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든든한 자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준비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들 이대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일반 예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 사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 예금이라면 일반 기업 지금 미국의 기업들 미국 기업들 네. 앞서 말씀하셨던 네네. 지금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미국의 어떤 은행 시스템 안에서 파생된 문제라서 네. 만약에 지금 그 기업들에게 이제 어떤 맡긴 예금을 되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디패깅되고 뭐 이런 문제는 정말 작은 문제일 것 같고요. 이제 실물 시장 안에서 실물 경제 안에서 실제로 기업들이 그런 문제를 겪는 것 사실 그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스테이블과 관련된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은 뭐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는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강화하는 방향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달러와 국채로 리저브를 보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무색해진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지금 하라고 규제를 어디로 하고 가야 있는데 되냐? 네네. 규제를 아주 잘 지킨 건 SVB가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 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좀 무색하죠. 좀 네네. 민망합니다. 지금 제가 방법을 보기에. 찾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순서를 보게 되면
미국의 뱅킹 시스템에서의 지금 신뢰가 떨어진 부분 이게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한테 이제는 괜찮으니 달러와 국채를 보유를 아하. 하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순서가. 아하. 예. 그 아마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고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국내에 계신 분들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겠죠? 미소 지으셨어요. 우리도 뭐 뱅크런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네. 저도 근데 사실 국내 쪽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또 그런 거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은 대부분 또 우리나라 국채를 들고 있을 테니까. 네. 우리나라의 국채가 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뭐 미국보다는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미국의 네. 문제랑은 또 끊어져 있어서 별개 네. 문제라서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근데 뭔가 지금 미국에서 이번 것도 그렇지만 뭔가 도화선이 하나가 탁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뱅크런이란 것도 어느 한 곳에서 먼저 뱅크런이 발생하니까 그 전날까지 정말 잠잠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예금 인출하면서 은행들이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럴 만한 도화선이 당장 있냐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부동산 정도가 있을 네, 것 네, 같은데 네,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보안 장치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라서 네네. 괜찮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뭐 워낙 이제 아무도 못 믿겠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한번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은 분위기는 요새 어떻습니까? 뭐 비트코인은 상당히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네. 분위기가 약간 상반된 것 같아요. 네네. 이번 SVB가 파산하면서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준비한 차트 중에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하고 비트코인 가격 그 차트가 있는데요. 예. 네,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하고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 간의 차이를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사실상 미국 사람들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높은 가격 거래가 되면은 좀 더 이쪽에서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좀 미국 쪽에서 매수 강도를 볼 때 보는데 이제 그 정도가 2020년 3월에 코비드 19 터졌을 때만큼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한 이틀 정도만 아직 확인이 된 짧은 거라서 기간이니까. 네 그렇긴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기거나 그 나라에서 자본 통제가 들어갔을 때 그 나라 안에서 비트코인의 매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이제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 10월에 영국의 그 연기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영국 거래소 안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과거 2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단발성으로 끝났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지 이제 어떻게 될지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가 결국에는 지금 미국 뱅킹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좀 회복이 되고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잠잠해지면 사람들이 이제 좀 덜 살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대체 어떤 수단으로서 수요가 좀 쏠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 기억에 이민선 센터장님을 처음 뵀을 때 이제 영국에서 문제가 났을 때 막 이렇게 한번 만나서 얘기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림이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네. 영국에서 비트코인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게 거래된다. 아, 네네. 거래량도 엄청 많아졌다. 맞아요. 예, 예. 왜냐하면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네네. 비트코인을 찾는다. 이런 일들은 원래는 뭐 이렇게 신흥국 맞아요. 좀 못 들어본 맞아요. 신흥국에서만 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사용한 나라들도 아프리카나 그러니까요. 남미나 이런 데니까요, 주로.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그 자국 내에서 이 위기가 있으니까 자국 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영국을 거쳐서 미국에서도 일어났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적인 사건이다. 네. 이렇게 큰 나라의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에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의 형태를 띠게 되고 투자가 몰리는 거. 사실 한 번만 그러면 우연인데 근데 네, 단발성일 두 번 수도 이상 있죠. 되면 맞아요. 이게 실력이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과 이제
가상자산 시장 모두 이제 자본시장의 한 틀에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이제 SVB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 미국 정부의 대응 어떻게 되고 어느 지표를 좀 보면서 투자의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습니까? 네. 아까 그 만기 보유 증권 미실현 손실을 반영했을 때 은행들의 티어 1 비율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은행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을 찾아보니까 그 티커 기준으로 BAC, 그다음에 자이언, 그리고 HBAN, 헌팅턴 방크셰어, FRC,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TFC, 뭐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콜프, USB, US 중소은행이죠. 방코프. 네, 이런 예. 은행들이 이제 상장되어 있는 은행 주식들이고요. 예. 이쪽들이 이제 티어 1 비율이 6% 또는 그 이하까지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미국의 어떤 은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일단은 뱅크런을 이제 정부에서 잘 막은 걸로 그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또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연준의 긴축이 이제 중단이 될 것 같고, 네, 또 그 기간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되고 이제 그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자산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서 시장 영향 짚어봤습니다. 비썸경제연구소의 이미선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두었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봤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